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제 백신을 좀 짚어봤는데요. 어저께는 자연과학적인 얘기로 짚었죠. 그걸 벌써 한 2만 분 가까이 보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은 이 백신이 결국은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판을 뒤바꾸는 요소다. 이게 미국 정치도 바꾸고 세계 질서도 바꾸고 한국 정치도 바꾼다. 이런 말씀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먼저 잘구독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그럭저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쟁 이게 이제 이번 10월에 나옵니다. 지금 선 주문해 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백모가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이 말이죠. 이게 거의 사상 최대의 도박이에요. 이게 한 서너 달 사이에 미국이 질른 돈이 9조쯤 됩니다. 이 뭐 다른 데 쓴 거 말고도 제약회사 5군데 기술 방식으로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9조 원 정도 질렀습니다. 한 서너 달 사이에. 이게 이제 입도 선배로 돈을 질른 건데요. 기술 방식을 보면은 일단 mRNA로 두 개 회사죠. 모데나와 파이저입니다. 모데나에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3조 질렀고요. 파이저에 한 1.9 그러니까 1,95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한 2조 4천억 정도 질른 거죠. 그 mRNA 방식이 어떤 건지 얼마나 혁신적인 건지는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기술을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럴 벡터 DNA 백신, 트로이 목마 백신이요. 이게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 질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DNA 그러니까 자가 생성 단백질 DNA가 스스로 우리 몸에서 항원 엔티젠을 생산하도록 S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DNA를 투입하는 기술이죠. 아까 mRNA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S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mRNA를 투입하는 기술, 즉 유전자 투입 기술입니다. 이 셋 다. 유전자를 투입하는 방법이 mRNA는 직접 투입하는 거고요. mRNA를. 그다음에 이 바이럴 벡터 DNA는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인체에 해를 안 미치는 바이러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침팬지 바이러스를 씁니다. 이걸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걸 사람 독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를 쓰는데요.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 독감 바이러스는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생겨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해 버리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달라붙어서 우리 몸 세포로 DNA를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먹은 사람, 고위험군에 갈수록 이게 의미가 없는 그런 백신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에서는 칸지노가 했고요. 비교적 정직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백신이 그거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데 나이 든 사람, 그런데 젊고 건강한 사람은 어차피 이거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침팬지 바이러스는 누가 뭐 침팬지의 독감 옮아 본 사람이 있겠어요? 뭐 동물원에서 일한다든지 침팬지 연구자라든지 이런 사람 빼고는 침팬지 바이러스, 침팬지 독감균에 노출된 적이 없겠죠. 그래서 이 침팬지 이 독감균을 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래서 이 방식이 그러니까 mRNA 방식이든 이 트로이 목마 방식이든 전부 유전자를 투입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mRNA에 관한 유전자를 RNA에 관한 유전자를 투입하는 거고 하나는 DNA에 관한 유전자를 투입하는 거고 또 앞에 거는 직접 투입하는 거고 뒤에 거는 트로이 목마식으로 바이러스 속에 숨겨서 그 바이러스가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아주 첨단 기술이고 어저께 이게 제약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투입된 돈을 다 합치면은 이 두 가지 방식, 즉 유전자 투입 방식의 두 가지 방식에 투입된 돈을 다 합치면은 미국이 투입한 게 5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5천억 달러가 5조 3천억
5조 3천억인 5조 3천억 원, 그러니까 44억 5천만 달러가 mRNA 방식이고요. 나머지 한 저기 뭐 10억 달러, 그러니까 그 1조 2천억 원이 바이럴 벡터 DNA 방식, 즉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트로이 목마 방식에 투입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유전자를 인간 몸에 투입해서 인간 몸이, 우리 몸이 스스로 항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단백질, 특정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제약의 근본 개념을 바꾸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돈을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아니면 안 질른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조 원 정도를 질렀는데 이것도 신기술입니다, 사실은. 하나는 노바백스라는 회사의 나노 입자 백신인데요. 여기에 약 2조 원 질렀습니다. 16억 5천만 달러.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단백질을 나노 입자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금속을 나노 입자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설계할 때 그 회로가 나노 단위다. 뭐 이거는 우리가 그건 무생물이니까 뭐 이렇게 그래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 입자가 나노 단위인 거예요. 나노 단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 한 마리의 크기가 나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를 바이러스 한 마리 크기만큼 그렇게 다 분리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몸에 기막히게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코에다 대고도 분무도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럼 뭐 입자냐? S 단백질 입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S 단백질을 우리 몸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걸 나노 입자 만들면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치료제의 전달 방식을 혁신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백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단백질 치료제 혹은 단백질이 꼭 아니더라도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전달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딜리버리 시스템에 관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방식에 대한 혁신. 여기에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질러줬습니다. 노바백스. 그다음에 이제 사노피 GSK에 또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질렀는데요. 이거는 방식 자체는 전통적 방식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유전자 합성 바이러스에 의한 물질 생성 백신입니다. 이 물질은 이때 S 단백질이죠. 한마디로요. 바이러스를 유전공학을 통해서 단백질 공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한테 무해한 바이러스를.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쫙 길로 배양을 하면 거기서 S 단백질, 이 경우에는 S 단백질이 되죠. S 단백질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주 양질의 S 단백질이. 그러니까 저기 이 항원으로 우리 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양질의 S 단백질이 뚝뚝 떨어져 나온다고요. 여기에 무려 2조 4천억을 질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건 이제 서브 유닛 백신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을 바깥에서 만드는로서 백신을 만든 거. 병원균,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S 단백질을 바깥에서 만들어내서 이제 그거 하는 거. 이거 노바백스도 서브 유닛 백신이고요. 얘도 서브 유닛 백신인데 이제 노바백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달 체계가 혁신이 있고요. 전달을 나노 입자로 하니까 얼마나 침투가 쉽겠어요. 그 바이러스 크기인데 뭐 분해하고 자시고 말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쭉 흡수되는 거죠. 이 사노피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특정 단백질을 얼마나 양산을 잘하냐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2조 4천억이나 질러줬어요. 여기는요. 세계적인 그 백신 회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단백질 공장, 즉 목표 단백질을 양산하도록 만든 유전자 조작된 바이러스, 이거를 기막히게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회사예요. 이게 사노피가 세계적인 백신 회사인데. 그래서 코로나 백신에 필요한 S 단백질 경우에는 뭐를 쓰고 있냐면 이게 공개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를 쓰는지.
무척추 동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써요. 곤충 감염 바이러스를. 척추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바이러스 종류로 실험을 해봐서 얘는 이런 단백질 만드는데 적합해. 그래서 그걸 딱 피킹을 해서 그걸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S 단백질을 만들도록 바꿔낸 다음에 걔를 배양하면은 밑으로 S 단백질이 닭이 달걀 낳듯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을 recombinant protein based vaccine이라 그럽니다. recombinant는 유전자 합성했다는 소리고요. 단백질에 기초한 프로틴 베이스드. 그러니까 유전자 합성 바이러스에 의한 물질 생성 기술이에요, 이게. 특정 물질 생성, 단백질 생성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5천억, 2조 4천억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노바백스하고 사노피를 기타 기술이라 그런다면 이 두 가지에 얼마 판돈 집어넣냐? 4조 5천억 원 집어넣습니다. 무시무시한 게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상 최대의 도박이라 그래야 돼요. 이거 한 3, 4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 태운 거냐? 뭐 한 9조 원 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72억 달러, 9조 원을 태웠다고요. 이거 이 정도 태우면요. 이게 제약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9조 원 쌓아놓고 불질러 버리면 안 바뀌는데 이미 진행되어 오던 생명공학에 의한 제약혁명. 지금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Pharmaceutical Revolution by Biotechnology. 이게 이미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이번 팬데믹 터지기 전에 이미 모데나가 뭐 수조 원 펀딩해서 진행해 왔고 이번 터지기 전에 이미 노바백스가 나노 입자 연구 진행해 왔고 이거 터지기 전에 이미 사노피 GSK가 그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를 통해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것 진행해 왔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에서 침팬지 독감균을 사용해서 바이럴 벡터로 독감균을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를 전달자로 사용해서 DNA를 사람 몸에 집어넣는 거를 이미 진행해 왔단 말이죠. 이미 진행해 온 데다가 마지막에 빵 하고 서너 달 사이에 구조를 질러버렸으니까 이게 그냥 로켓 날아가듯이 뿅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문팔육과 조선중앙이 띄우고 있는 중국 백신, 지노팜, 지노백 이런 것들이요. 다시 말하자면 병원균을 죽여서 만드는 백신 혹은 병원균을 약화시켜서 만드는 백신은 끝났습니다. 특히 이 지노팜, 지노백 백신 이거 사람 잡는 백신 될 수 있어요. 일단 백신 효과가 약합니다. 이 사백신들이. 이 생백신은 백신 효과는 좋은데 백신 다시 활발해져 가지고 병 걸려서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생백신은 위험하다고요. 굉장히. 사백신은 백신 효과가 약해요. 기술 개발에 시간 걸리고 비싸요. 뿐만 아닙니다. 이게요. AD 증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AD는 뭐냐면 이제 이 백신이 투입되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항원이 좀 백신 효과가 좀 시원찮으면 이게 항체가 되담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충분히 물리칠 수 없는 항체가.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힘이 약한 항체랑 바이러스가 결합을 해요. 바인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체와 결합한 바이러스는 오히려 더 사람 몸을 잘 파고들어요. 이걸 그래서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 항체를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력 증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백신 방식으로 만든 백신이 부작용 많이 일으킨 경우가 이겁니다. ADE 현상입니다. 오히려 아예 항체가 없으면 깨끗하게 싸우겠는데 싸워서 뭐 심하게 아프면서 항체를 획득하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뭐 결판이 나겠는데 항체가 어중뛰게 형성된 거예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체도 아니고. 근데 항체니까 바이러스랑 결합한단 말이에요. 바인딩을 한다고요. 바인딩을 해가지고 한 몸체가 돼가지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인간 몸에 파고드는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켜요. 이게 사백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번에 바이러스 공부 좀 했습니다. 백신 공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덕더리 기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백신 바이러스가 개발이 보통 10년씩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걸러내야 되니까.
근데 1년 안에 사백신을 개발해? 사람 때려잡을 얘기죠. 사람 죽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팔육과 조선중앙은 그 5천만 국민을 집단 학살할 생각이 없으면 이 중국 이 사백신 이런 거 들여오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5천만 국민을 집단 학살할 생각이 없으면 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아우슈비츠 이런 집단 학살장 이거를 로망이 아니죠. 사시가 그런 거 되고 싶은 조직은 아니겠지. 근데 왜 저기 중국 사백신을 띄워?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황당한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백신이 좀 코앞에 닥쳤습니다. 일단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긴급 사용 허가. 미국의 경우 그게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쯤 나옵니다. 아마 모데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11월 말쯤 되면은 혹은 12월쯤 되면 전면 사용 허가가 나올 겁니다. 긴급 사용 허가가 나오면 제일 먼저 맞는 사람들이 노약자, 노인분들, 그 다음에 first respondent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first responder, 그러니까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의사, 뭐 간호사, 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뭐 응급차 모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맞아요. 이게 emergency use authorization 그 안에 그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이쪽이. 거기가 몇 천만 통.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차 실험 결과 없이 2차 가지고 그냥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차 실험 결과는 인터림은 10월에 나오고요. 보고서가 모데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는 예비 보고서는 10월에 나오고 파이널 보고서는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그럼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데 3억 4천만 다 맞은 다음에 그러면 다 안전한 세상 되냐? 아닙니다. 이렇게 취약층 그다음에 사람과 접촉이 많은 업무를 하는 층 이런 사람부터 맞아 나가서 한 5천만 명 이렇게 딱 접종하고 나면은요. 툭 떨어져요 발병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집단 감염이거든요. 집단 면역. 이게요 그 바이러스라는 게 이렇잖아요. 돌면서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역병이라는 게. 근데 돌다가 중간에 장병 만나서 여기서 툭 못 돌아. 그럼 또 여기 지나서 또 돌다가 다음번 장병 만나서 툭 전면 못하고 뚝 못 돌아. 이렇게 군데군데 장벽이 있는 거예요. 마치 도로에 군데군데 지금 도로를 쫙 고속도로를 가는데 20m 간격으로 군데군데 높이 한 50cm쯤 되는 장벽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장벽 피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잘 못하고 가다가 꽝 해서 부닥쳐 갖고 못 가는 거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이걸 3억 4천만 명이 다 맞아야 그날부터 딱 깨끗한 세상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종류일이. 그런 종류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레들리프인가 그 미국 CDC 방역국장 그 색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은 2020년 21년 말쯤 돼야 우리가 이걸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아. 그런데 그 앞에 빠뜨린 말이 뭐냐? 백신 나와서 2020년 말에 백신 나와서 한 미국 기준으로 한 3천에서 5천만 명 정도 맞고 나면 취약계층 그다음에 접촉이 많은 사람들 취약한 노인네들 그다음에 접촉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한 3천에서 5천만 명 맞고 나면 일단 기세가 꺾일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잡는 데까지는 아마 한 내년 말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 코로나 백신이 등장한 시점. 그게 뭐 긴급 사용 허가든 뭐든 간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등장한 시점에 이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심리적으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입도선매한 이 5대 첨단 기술 회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회사들 이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모데나 그다음에 같은 mRNA 방식의 너무 잘 아는 회사 파이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있습니다. 그 바이럴 벡터 DNA 방식, 트로이 목마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나노 입자 방식의 노바백스, 그것도 세계적인 회사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그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를 통한 항원 단백질 대량 생산의 그 이거 사노피, GSK 이 5개 회사거든요. 이 5개 회사로 집중되는 승자 독식 경향이 확정될 겁니다. 제가 제 눈에는 이 5개 회사 외에는 뭐 이렇다 할 회사가 잘 안 보여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너무 늦었고 머크도 너무 늦었고요. 머크도 세계적인 회사인데 거기도 여기 이렇게 질르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5개 회사들이 뭐 파이저는 독일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영미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우선 배급 순위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국 영미 중심의 국제 질서의 레버리지로 작동을 하겠죠. 특히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런 팬데믹이 앞으로 이제 이미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원자폭탄 제조 기술이 너무 잘 알려져 갖고 사실은 뭐 이제 누구든지 뭐 좀 공부 좀 하면 제조할 만하다. 근데 이거 원자폭탄은 그래도 우라늄도 뭐 찾아야 되고 농축 우라늄도 찾아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 다루는 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 엉뚱한 놈들이 이 생화학 무기도 만들고 이렇단 소리예요. 이게. 거기서 흘러나오면 이제 전 세계적 팬데믹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생명공학을 너무 발전시켜 놔가지고 또 인간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났고 인간의 그 전 세계적인 이동과 물자 이동이 너무 활발해져서 이런 팬데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11월 초에 나왔다라고 하면 만 10개월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2, 3, 4, 5, 6, 7, 8, 9, 10, 11월. 만 10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10개월이 안 돼서. 앞으로 이게 3, 4개월까지 줄어들어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저건 있단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런 식의 그 유전자 투입 방식이 한 번도 실험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유전자 투입 방식이 그전에는 한 번도 실험된 적이 없어요. 요번 처음이에요. 그게 뭐 mRNA로 투입을 하던 혹은 그 침팬지 균을 써서 투입시키던 그 바이럴 벡터를 써서 투입시키던 유전자 투입 방식 mRNA든 DNA든 유전자 투입 방식이 이번에 처음 사용되는 건데 인간 백신에 이 투입 방식 자체가 증명이 되고 나면 여기에 싣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이 한번 뚫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LA로 가는 비행기 노선이 한번 뚫리면 거기에 사람도 실을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과 짐을 한꺼번에 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죠. 이 방식이 한번 뚫렸기 때문에 다음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고 이게. 그 얘기는 뭐냐. 이 방식에 대한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영미 특히 미국이 이걸 리드하게 된다는 걸 뜻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고요. 자, 이제 10월 말 11월에 미국에서는 백신 나왔대. 기막히대. 첨단 기술로. 확실하고 부작용도 없고. 그러면 근데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마 SK 관련 회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노바백스도 원액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안동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5종류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2, 3종류는 우리나라에서 그 원액을 생산한대. 근데 우린 못 맞아.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제국주의자들 쫀쫀하게 우리 뒤로 물리냐 뭐 이런 욕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야, 문팔력 너희 뭐 했냐? 너 뭐 했냐 이때까지 잘난 척하고 교회에다 다 걸고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냐? 11월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불과 앞으로 한 달 반 후부터 사람들이 미국서 백신 맞기 시작했고 이제 영국도 곧 맞는다 그러고 유럽도 곧 맞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깜깜무소식이니까 야, 너희 문팔려 뭐 했어 임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깝깝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문팔육이 이제 기껏 한다는 짓이 중국 백신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그때 가서 문팔육이 뒤늦게 잘못해가지고 미국 백신 좀 얻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뭐 했습니다. 근데 그런다 그래서 알아줄 것 같아요? 안 알아줍니다. 왜냐? 이때까지 그에게 이런 방구 없었거든. 그리고 그렇게 쉽게 못 얻어올 거예요. 거기도 지금 내년 중반기까지 물량이 꽉 차 있다고요. 내년 중반기까지는. 미국의 입장에서 제가 미국이라면 먼저 아시아에서는 먼저 타이완하고 이런 데를 맞춰요. 홍콩 그건 아마 저기서 들어가서 맞출 거고 저기 영국에 맞출 거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남아공, 인도 이런 데 할 거고. 미국에서는 자기 본토 북미 끝내고 나서는 중남미부터 먼저 하겠죠. 그래 미국 인구의 16, 17%가 저건데 히스패닉인데 중남미 라티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문팔력이 챙기질 않아가지고 내년 우리는 말이나 돼야 내년 중순 내년 말이나 돼야 될 텐데 그동안 사람들이 무슨 반응 보이겠냐고요. 지노팜 갖다 맞으라고. 지노팜은 생산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들도 가격이 지노팜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150불 얘기하고 있잖아요. 150불. 지금 이런 데들은 10불, 20불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 맞는 건데 보통 두 번 맞아봐야 한 30불, 20불 얘기하는데 지노팜은 150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격을 높인 이유는 뭐냐면 양산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양산이. 그래서 이번 백신이 이제 11월에 출시되면서 미중 전쟁은 사실상 종지부 찍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랑 비슷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미국이 그 상대방이 안 가지고 있는 무기들 중에 몇 개가 아주 미국의 독특한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레이더. 레이더는 미국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레이더가 이 태평양 전쟁 같은 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그 항모에서 뜨는 비행기보다 일본의 제로파이터, 미쓰비시 제로파이터가 훨씬 성능이 좋았어요. 그런데 레이더를 가지고 이 일본 비행기가 온다는 걸 미리 아니까 미국 비행기가 떠가지고 하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그랬다 일본 비행기 오는 거 보고 밑으로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한 대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이 뭐라 그럴까 이 감시 기술, 모니터링 기술. 또 미국이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만 쓴 무기가 뭐냐면 이동식 야전 무전기입니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지프차나 혹은 집차나 사람 등에다 메고 다니면서 막 돌려가지고 막 전화하는 거.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제 항상 돌리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 떨어질 때 이제 전력 보충하느라고 제너레이터 때문에 돌리는 건데. 그 이동식 야전 무전기 이거 미국 것만 썼어요. 미국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제품이에요. 그다음 원폭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지금 성격이 아주 강력한 유전자 투입 혹은 나노 분자 혹은 뭐 배양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구조를 짓는 거예요. 구조원을 서너 달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번 백신이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출시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미중 전쟁의 사실상의 종지부고 문팔육과 반미의 사실상의 종지부입니다. 미국에 가서 줄 서서 받아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얘들이 중국 백신을 띄워보려고 발악을 할 수밖에 없죠. 발악한들. 자, 그런데 그럼 미국이 이제 이렇게 백신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 그 보수 세력이 백신에서만 지금 혁명을 일으킨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쭉 했지만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그 정치 문화에서도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국 공영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미국의 NPR, National Public Radio Station, 뭐 라디오인가 뭐 이래가지고 NPR이라 그러는데 거기랑 또 미국의 그 연구기관이죠. 워싱턴 D.C.에 가면 큰 저것도 있고요. 저기 그 뭐죠? 굉장히 큰 저기 박물관도 있고 스미소니안. 여기 잡지에 희한한 소리가 나왔다고요. 뭐냐면 이런 소리입니다. 1941년 바르샤바 유태인 강제 집중 지역
티푸스 극복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1931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나치 군인 아니에요.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접수한 게 193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치는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빈민촌이 있어요. 그걸 게토라고 부르는데 그 게토에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밀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콩나물시루 같이 만들어놨어요. 게토 지역을. 그리고 식량도 별로 뭐 아주 조금씩 배급해주고. 그러니까 거의 그 안에 사람 가둬놓고 굶겨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게토에서 숨져간 유태인이 바르샤바 게토에서만 숨져간 유태인이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목불인견의 참상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조여가니까 거기서 티푸스가 발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티푸스가 진행하다가 겨울 직전에 딱 끝나요. 그거를 해서 사람 이렇게 다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활동 못하게 한 바로 그 나치의 바르샤바 유대인 겟토 정책과 같은 정책이 우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미국 사회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러고서 띄운 거예요, 이자들이. 그것도 도라이 무슨 좌파 매체가 띄운 것도 아니고 전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하고 국립 스미소니안 연구소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 저희들이요. 원래 민주당의 오나가 유대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히 종교적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사실은 종교적 유대인만 유대인이에요. 원래는. 이 사전을 딱 찾으시면 유대인의 정의는 뭐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정의가 가능하겠죠. 뭐 아슈케나지 언어를 할 줄 안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거 없어 말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아슈케나지 못하는데 나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났어. 그러면 그 유대인이라고 해줘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면 말이 복잡해지니까 아예 종교를 믿냐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유대교회가 어딨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있을지. 미 8군에 가면 시내고구가 있습니다. 유대교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내고구에 다니기 시작한다. 그럼 백모가 유대인 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에선. 유대인이라는 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이렇게 종교를 믿는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이제 좌쪽으로 가고 이제 막 날뛰는 놈들은 이 자들은 사실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곤란한 자들이에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수화됐거든요. 요새 예를 들어서 벤 샤피로 그 미국 그 보수 청년 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는 가끔 인터뷰할 때 보면 유대 그 빵떡 모자 쓰고 나온다고요. 야물카. 머리에 쓰는 거 빵떡 모자, 유대 빵떡 모자. 야물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파화됐는데 비종교적 유대인들은 난잡하기가 짝이 없어요. 좌파랑 논단 말이에요. 좌파를 이끌고 있고 극단 좌파를. 이 비종교적 유대인이 포함된 극단 좌파 혹은 거기에 얼레벌레 박수 쳐주는 이제 좌파들이 이제는 유대인 학살도 사례로 좋은 사례 비슷하게 이렇게 문맥상 보면 좋은 사례 같이 떠받드는 그런 글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망가졌다고. 이제 정통 유대인을 버릴 정도로 민주당이 망가진 거예요. 왜 그렇게 망가졌냐? 트럼프가 이끄는 자유보수 흐름이 워낙 거세게 치니까 지금은 뭐 자기 집에 있는 뭐 모든 거 다 내다 팔고 모든 거 다 끄집어내서 던지는 데 쓰고 뭐 이러는 거죠. 자기 집에 5,000년짜리 3,000년짜리 갑오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트럼프 진영, 자유보수 진영 머리 깨겠다고. 그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백신에서만 혁명적인 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죠. 정치의 문화에서 더 혁명적인 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막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요. 미국의 그 대선 예측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란 리히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알란 리히트만 뭐 이렇게 번역
이제 독일어식으로 번역하면 이 사람은 동구계통에서 왔으니까 리히트만이라고 동구 발음해주면 리히트만이고 미국 발음하면 리트만이겠죠. 리히트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원래는 역사학자인데 옛날에 지진학자랑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한 40년 전에. 그 둘이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다가 야 지진 모델로 한번 정치를 설명해 보자. 대선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양쪽 후보의 싸움을 대선에서의 지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주장은 이제 13개 매개 변수, 13개 변수로 이제 대선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개 변수로 대선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1984년 대선부터인가 이 사람이 내리맞췄어요. 9개 대선을. 그런데 이 재임 후보, 인컴번트라 그러죠. 지금 트럼프 같이. 재임 후보는 13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에서 분리가 나오면 낙선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러면서 이제 그 13개 항목을 이 사람이 쭉 설명을 해요. 들어볼 만합니다. 항목 자체는. 첫째, 이 사람은 정당 지지도가 높은가. 여기서 공화당이 높지 않다. 그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급변 중이거든요. 민주당이 하도 BLM 뭐 이런 거 가지고 개판을 쳐놔가지고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혹은 민주당에 좀 기울어져 있던 그 무당파가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해요. 그러면 정당 지지도가 높은가? 정당 지지도 꼭 불리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항목은 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항목들이에요. 그러나 그 항목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 판단들이 상당히 틀린 것 같아요. 좀 불리하지 않다 정당 지지도에서. 두 번째, 프라이머리 때 그 입지가 어땠냐.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유리했죠. 바이든보다. 프라이머리에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뉴햄셔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공화당 쪽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사람이 12만 명인데 이거는 그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의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전 기록 클린턴의 7만 명보다 5만 명이 앞선 획기적 기록입니다. 그만큼 뜨겁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재임인가? 뭐 트럼프 재임이니까 유리하죠. 재임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3후보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공격하는 보수 우파 쪽의 제3후보, 독립후보 없죠. 그러니까 유리하죠. 그다음 다섯 번째, 단기 경제 지표가 좋은가? 이 알렌 리히트만은 단기 경제 지표가 코로나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미국 그 경제 성장 지금 잠깐만요. 8월 달 경제 성장인가 그게 32%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unemployment rate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면 그다음에 주마다 뭐 일주일마다 500불인가 600불씩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러니까 이 생계 지원 자금 줬잖아요. 그래서 단기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굉장히 급반등하고 있다. V 반등. 유리하다고 좀 본다고요. 장기 경제 지표 좋은가? 이 사람은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타격 때문에 장기도 우불합니다. 천만에 장기 지금 기막히게 좋아요. 주가 보면 알잖아요. 주식. 계속해서 지금 신기록 찍고 있는데.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리하다고 한 항목들이 다 유리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머리가 뭐가 뽕이 맞은 거예요. 지난 9번은 맞췄는데 이번에서는 완전히 이 항목은 제대로 설정해 놓고 이 항목은 꽤 좋은 항목들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하나 이 사람이 그 항목들 중에 재임을 노리는 대통령 경우에 6개가 불리하다고 나오면은 재임이 힘들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인데 그 6개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 분리 빨간 거 하는데 그 하나도 지금 분리가 아니에요. 정책 혁신성은 당연히 트럼프 정책 혁신성이 있다. 이건 이 사람도 인정해요. 시 및 소요는 BLM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요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불리합니다. 이게 이 사람 얘기인데 천만에 황당한 폭동이어갖고 그거 보고 다 돌아서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 막 올라간 거예요. 유리한 거라고.
시위 소요가 그냥 시위 소요가 아니라 그 점잖은 시위 소요가. 그 전에 그 어디 조지아인가 어디서의 그 흑인 민주당 그 주 의원이 그 말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이 시위하고 이럴 때는 점잖은 옷 입고 내 얼굴 다 내놓고 그 품격을 갖추고 했다. 품격을 갖추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BLM 폭도. 너희 지금 흑인 인권운동을 다 말아먹고 있다. 이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 흑인 민주당 주 의원이. 그 시위 소요가 이게 트럼프한테 왜 불리하냐고. 유리하지. 그다음에 9번째 스캔들. 이 사람은 이제 그 저기 이 트럼프의 러시아 컬루전이니 무슨 탄핵 그 시도니 이런 것 쭉 하면서 이 사람은 불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똔똔이에요. 왜냐? 그거 다 거짓으로 밝혀진 데다가 오케이. 그럼 뭐 주류 언론이 그 거짓이라고 조명을 안 해주니까 여전히 불리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류 언론이 조명 안 해줄수록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똘똘 뭉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45, 50%란 말이에요. 투표장엔 더 높아져요. 그 비율이. 이 사람들은 투표하니까. 그래서 스캔들 불리할 거 없다 이거요. 오히려 유리하다. 양보해도 똔똔이다. 왜냐? 왜 유리하냐? 저게 스캔들이랍시고 포장을 한 게 주류 미디어잖아요. 음모였잖아요. 근데 주류 미디어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최순실의 아바타고 뭐 악령이 들린 거나 다름없고 어쩌고 최태민이랑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뭐가 많고 그래서 이건 탄핵되고 그다음에 뭐 감옥 가는 게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어. 권력도 쟤들한테 넘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성해서 한 20%가 각성하기 시작했잖아요. 유권자에.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권력자고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폭스뉴스 그다음에 그 싱클레어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그룹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팅 그룹 그게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라디오 중계탑을 갖고 라디오 그 방송사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데들이 다 그 트럼프 그 입장을 다 같이 가니까 그리고 SNS 유튜브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파워 그다음에 일사불란해진 민주당의 공화당 내부 리더십 이런 거가 버텨나가니까 주류 미디어 주류 언론이 그걸 제대로 진실을 안 밝히더라도 여기가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저는 9번 스캔들 저거 불리할 거 없다. 그다음에 10번 외교군사 실패 없죠. 그 유리하죠. 그건 저기 리트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외교군사 성공 이게 리트만은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이야.